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 초반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다니 어색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유통업 계열의 회사를 운영 중인데 곧 새신랑이 됩니다. 흔히들 부르는 정년기보다 한참 늦었죠. 솔직히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낙이라고 해봤자 하나뿐인 동생네 먹을 것 보내주고 조카들 장난감 사주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색시대 사람이 일단 너무 좋은 사람이고 장인어른이 너무 좋은 분이라 아무래도 제가 장가를 무진장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러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저와 장인어른 사이에는 오래전 인연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배고팠고 술을 드신 아버지가 또 때리진 않을까 숨기 바빴던 기억뿐이라 제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계절이 어땠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고 막 기저귀를 뗀 여동생과 저는 할머니의 구박 속에 눈치만 보았죠. 그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눈치만 보면 되었으니 괜찮았습니다. 간식은 꿈도 못 꾸었고 먹을 게 있어도 허락이 없으면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었죠. 저와 제 동생이 허겁지겁 먹고 있으면 할머니는 아주 걸신이 들렸다. 집구석을 통째로 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새 밥을 해 뚜껑을 덮어 아랫목에 두시곤 하셨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아버지 몫으로 두신 거죠. 그러다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동생이 혼자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 배가 고픈 동생이 그 밥을 먹었나 봐요. 학교에서 다녀와 보니 동생의 양볼은 뻘개져서 울고 있고 할머니는 그런 동생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며 어디 계집애가 지 애비 밥을 먹고 있어? 나가! 너 같은 건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따뜻한 밥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해놓은 다 식은 찬밥이었을 텐데 배고픈 어린 손녀가 그걸 좀 먹었다고 그렇게 아까우셨을까요? 참 지금 생각해도 모진 양반이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할머니가 얼마나 밉던지 할머니나 나가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나갔잖아. 할머니 아니면 엄마 올 거야. 할머니가 가! 라고 소리치고는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로 도망가 숨어 밤늦도록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텅 빈 놀이터에서 동생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 행색이야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죠. 학교에 다니고 보니 다른 애들은 어쩜 그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오는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희들의 옷차림에 관심 있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집에 오는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이 조금만 못마땅해도 매를 드시곤 했는데 곁에서 할머니는 더 부추기곤 하셨습니다. 잘한다.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지. 더 때려라. 저것들이 살만하니까 우는 소리도 낸다. 아주 찍소리도 못 내게 때려라. 라면서 저희는 맞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8살, 4살짜리 아이들이 온몸에 멍이 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잘못한 게 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두 분 다 고인이 되셨기에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그때는 차라리 둘 다 고아원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에휴 차라리 고아원에나 보냈지. 애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신 얘기를 듣고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지 저희는 계속 할머니와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저희 남매는 눈치를 덜 받고 그나마 집에 있는 쌀과 김치로 밥은 해먹게 되었습니다.
반찬은 김치밖에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었죠. 도시락도 김과 김치가 다였어도 싸갈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정말 그 정도만 딱 사놓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더 이상 저희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전보다 더 가끔 집으로 와 생활하라며 10,000원, 20,000원씩 놓고 가실 뿐이었죠. 얼굴을 볼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에 단 2번만 들어오실 때도 있어서 저희는 준비물은커녕 기본적인 학용품도 없어 보다 못한 학교 선생님들이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뭐라도 챙겨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못 챙겼으니까요. 그래도 저와 동생은 좋았습니다. 구박 안 받고 안 맞고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았으니까요. 그 정도가 다행이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불행이라는 놈이 저와 제 동생만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보면 틀린 소리도 아니었던 건 맞죠. 그렇게 동생과 저만 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엄마와 한 달에 2번 들리듯 오는 아버지이다 보니 동생과 저는 서로 더 의지하게 되었죠. 엄마나 아버지의 친척들도 없는 건지 어릴 때부터 본 적이 없고요. 돈이 없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저희에겐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동생과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 울 때도 서로에게 의지해 부둥켜 안고 잠이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중2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울고 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빠, 나 달리기 반대표로 뽑혔는데 내일 운동회 날 신으려고 운동화 빨아서 말려놨는데 바닥이 뜯어졌어. 어떻게 해? 라며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정말 밑바닥이 뻥 뚫린 운동화를 들고 있더라고요. 말이 운동화지 하얀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 약하다 보니 뜯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동생을 보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1,500원 뿐이라 실내화를 다시 사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 돈이 그날 저희의 저녁 라면값이기도 했고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구점에 가봤지만 1,500원으로 살 수 있는 실내화는 없었습니다. 달리기를 반 대표로 나가게 되었다며 좋아하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처음으로 반 대표가 된 거였거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실내화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주택 계단에 걸려있는 실내화가 있더라고요. 순간 저거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호다닥 뛰어 올라가 그 실내화를 가지고 내려와 집까지 쉬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제 머릿속으로 울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려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온 저를 보고 동생은 놀라서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기에 들고 온 실내화를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동생에게 이거 저 아랫집에서 빌려왔어. 일단 내일 신고 다시 빨아서 가져다 드리면 돼. 만나 신어봐. 라고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이 거리끼는 것 없이 잘 달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거짓말이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실내화를 신어본 동생은 오빠, 조금 큰데 잘 맞아. 내가 깨끗하게 신고 잘 닦아 놓을게. 아, 살았다. 하며 웃는 동생의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꿰매다가 내려놓은 실내화를 꿰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운동화도 아니고 고작 실내화마저도 마음껏 신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실내화는 잘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둑질까지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벌까지 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동생은 노트 세트를 가지고 신이 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등은 상품이 종합 세트였는데 2등이라 노트 세트만 받았다며 아쉬워하면서도 자신이 탄 상품을 자랑하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오빠, 실내화는 빨아놨어. 내일 마르면 다시 가져다 드려. 라며 웃더군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동생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실내화를 얼른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학교로 갈 셈이었습니다. 살금살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 실내화를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한 아저씨가 서서 절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야, 너 거기서 뭐해? 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저 실내화 뭐야? 라며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너가 신지는 못했을 것 같고 너 동생 있어? 라고 하시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말을 하고 빌려가던가 해야지. 이렇게 가져온다고 도둑질이 없던 일이 돼? 너가 그 실내화 가져가는 바람에 아저씨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너 이렇게 가져다 놔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절 혼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일단 학교로 가고 이따가 저녁 7시까지 다시 여기로 와. 이따가 올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종이에 써서 와. 그리고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시더라고요. 일단은 거길 벗어나고 싶어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학교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단은 아저씨 말대로 왜 실내화를 가져갔는지 쓰고 덕분에 동생이 달리기 2등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저씨가 화를 내시며 저와 제 동생을 때리는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맞던 것처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려가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 동생에게 사간 단팥빵을 주고 저녁을 먹이고 그 집 앞으로 7시까지 갔습니다. 집 앞에 그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험상궂은 얼굴이셔서 잔뜩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이라고 물으셔서 아무 말 없이 써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로등불 밑에서 찬찬히 읽으시던 아저씨는 동생 데려와. 아저씨가 밥 사줄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라고 하시는데 밥이라는 소리에 정신없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저씨는 제 동생을 보시더니 달리기 2등 했다며? 축하해. 라고 하시며 저와 동생을 데리고 골목 어귀에 있는 고깃집에 데려가 밥을 사주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시더니 먹어. 아저씨가 축하해 주는 거야.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주춤했지만 고기 냄새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고 먹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아저씨는 계속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소주만 드시더라고요. 배가 터지게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렇게 먹고 배가 차고 나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저씨는 계산을 하시더니 가자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음식 몇 가지를 사시고 신발 가게에 들어가시더니 너희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하시면서 신발을 고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오늘 밥 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거절을 하는데도 골라, 어서. 곧 날씨 추워지는데 그렇게 슬리퍼만 신고 다닐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동생은 눈치를 보더니 신이 나서 신발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저는 머뭇대며 고르지 못했더니 야, 이걸로 해 그럼. 얘 발에 맞는 걸로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휙하니 가게에서 나와 앞서 걸어가시더라고요. 동생과 저는 새 신발을 신고 아저씨 뒤를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아저씨 집 앞에 도착해서야 멈추신 아저씨는 여기서부턴 너희들끼리 갈 수 있지? 하시면서 제 어깨를 짚으시더니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동생은 너뿐이다. 이거 가져가서 먹고 너무 배고프면 또 아저씨 찾아와. 라며 웃으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빠, 저 아저씨 어떻게 알아? 라고 묻는 동생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고마운 사람 이라고 말을 하곤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섰는데 누군가 와 있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잔뜩 긴장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보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선뜻 엄마라는 소리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데 동생은 엄마를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본 엄마는 엄마야, 너무 늦게 왔지? 라며 저희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엄마? 라며 엄마를 보았고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희를 안고 한참을 울던 엄마는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가 이제 너희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리러 왔어. 너희 아빠랑은 이야기 다 끝냈어. 전학은 다음 주에 엄마가 학교에 가서 처리할 거야. 그동안은 너희 필요한 짐도 싸고 하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라며 저희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지셨습니다. 그날 밤은 엄마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는 혹시나 엄마가 없을까봐 마당에 화장실까지 뒤질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저씨가 사주신 음식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신발을 신고 나서면서도 아저씨께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감사 인사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 꿈만 같아서 제가 그 감사함을 깜빡했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학 처리까지 마무리하고 그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돼서야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죄송했다고 쓰며 엄마가 돌아오셔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꼭 좋은 사람이 돼서 은혜를 갚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아저씨 우체통에 넣고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의 짐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새 신발 2켤레와 그간에 입던 옷뿐이었으니까요. 옷이라고 해봤자 2~3벌씩이었고요. 그렇게 그 동네와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이사를 간 곳은 그 동네와 꽤나 멀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여셨는데 식당에 딸린 방을 개조해 저희가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샤워도 할 수 있게 해놓으셔서 저와 동생은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는 것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장사로 버는 돈은 저희 세 식구가 굶지 않을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생선 조림을 파셨는데 그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생선을 실컷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보며 먹고 김치에 밥만 넣고 먹던 아이들이라 매일이 진수성찬 같았죠. 엄마를 만난 후에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달아날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엄마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안심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수시로 저와 제 동생이 있는 장에 와서 들여다보시기도 하시고요. 외출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동생은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그냥 그랬고 달리 하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그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만류하며 말리셨지만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하시는 것도 싫기도 했고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엄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 때는 직접 물건을 받는 지경이 되었죠. 납품을 하던 기사님과 친해져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통 쪽 마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분점이 있는 가게를 하나 따서 납품이 되기만 하면 더 많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쪽 일을 배워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장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식재료를 다루다 보면 나중에라도 굶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학교 졸업만 하길 바라고 바랬습니다. 동생은 계속 1등을 해서 엄마를 기쁘게 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할 테니까요. 저는 엄마 가게 일을 돕고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 식구가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고 굶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저희 남매는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들어서니 엄마가 전화를 붙들고 놀라서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더니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단다. 짐 싸. 그래도 너희 아빠인데 가봐야지. 라며 우시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커다랗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때까지도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도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와중에도 서둘러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으로 가 신원 확인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에 올 손님도 없어 저와 동생, 엄마만이 자리를 지켰죠. 친인척분들은 오래전에 다들 인연이 끊겼고 딱히 연락할 친구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오시긴 하셨는데 월세가 하도 밀려 집을 빼라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벌써 죽은 아버지를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 3개월 전부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오가는 소리도 없이 집에만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짐 정리를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갈 데 없던 저희 남매가 움츠려 살던 그 반지 앞방에 들어서는데 등골이 서늘한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생은 집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고요. 그래서 밖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얼른 해치우자 싶어 집을 치우는데 가구라고는 원래도 있지 않은 집이었고 옷가지도 얼마 없어 늘어선 술병만 대여섯 번 드나들며 치웠습니다. 옷이라고는 저희가 이 집을 떠날 때처럼 몇 가지 안 되었고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는데 치우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난을 벗어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져서요. 장례식장에서도 나지 않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시던 엄마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나도 그렇게 이가 갈리던 인간인데도 이렇게 되니 안쓰럽긴 하다. 라며 우시더라고요. 방을 치우다 보니 베개 밑에 봉투에 86,700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전재산이 그거였나 봅니다. 통장도 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례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집 보증금 남은 거랑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거기까지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저희 남매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아저씨가 왜 그때서야 생각이 났는지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 어린 시절 아저씨를 만나러 가던 그 길에 다시 선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엄마께 잠깐만 다녀온다고 말을 한 뒤 그 아저씨네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주신 신발은 어느새 다 헐어서 집 어딘가에 있는데 그때 그 고마움은 헐지 않고 생생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에 쥔 비타민 상자가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 서서 바지에 그 땀을 몇 번을 닦고서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저씨가 나오시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모습을 설명하며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여기 이사 온 게 아직 1년이 안 됐어. 전에 살던 사람인가 보네. 라고 하시며 들어가시더라고요. 허탈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 한동안 그 집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기다리고 있을 동생과 엄마 생각에 다시 얼른 돌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못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제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아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흘렀고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해병대에 자원해서 갔는데 엄마는 가서 남자가 돼서 오라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동생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 좋다며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거라는 다짐을 적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이 제게는 군대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제대를 해서 돈을 벌어 엄마와 동생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매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는 엄마 가게에 납품하시는 분의 소개로 다른 유통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그런지 직원들을 엄청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직원들 밥을 직접 해주시면서 챙기시는 분이시라 정이 가서 엄청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귀여워하신 건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거래처를 돌기도 하시면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는 열심히 일하며 지나갔고 동생은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의대에 가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가게는 꾸준히 손님이 늘면서 알바생을 쓰셔야 하는 정도가 됐고요. 그 덕인지 제가 31살이 될 때는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도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집다운 집에 이사를 가던 그날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세 식구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고 근처 신발 가게에 가서 엄마, 저, 동생의 신발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전의 그날처럼 더 행복한 일들이 저희를 기다릴 것 같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를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아저씨 덕분에 저희의 불운이 끝나고 엄마가 돌아왔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잊지 못하고 더 고맙고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희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소주잔을 기울이시던 아저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마음은 더해졌죠. 하지만 아저씨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다 보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실내화의 주인이 누군지만 알았어도 찾아볼 수는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죠. 혹시나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아저씨를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동생은 의사가 되고 있고 엄마도 다시 만나 잘 컸다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복은 더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정말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 저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이어받아 다달이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계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완전 횡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꿈만 같더라고요. 제가 사장이라니요. 이쪽 일은 아직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야 임마, 너가 어리니까 내가 보험을 드는 거지. 내가 평생을 일군 회사를 아무한테나 주기는 싫고 자식도 없는데 문 닫을 수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은 힘드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너 약속한 대로 돈 잘 보내줘야 한다. 안 그럼 나랑 우리 마누라 굶어 죽어.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모은 돈 거의 일단 다 드리고 다달이 수익의 35%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회장님으로 불러드리기로 했고요. 그때가 제가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기존의 고객들은 유지가 되었고, 회사를 인수받은 지 3년이 지날 때쯤엔 10% 정도 고객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생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며 수익률은 전년 대비 30% 이상이 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저의 수완에 놀라시면서 좋아하시며 거봐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너 약속 어기지 마라.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서 괜히 꽁돈 얻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는 회장님께도 평생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아니면 지금의 제 회사는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성실해서 좋다고 하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흔쾌히 회사를 맡겨주신 감사함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동생은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매부는 같은 의사인데 학교 때부터 서도배 사이로 지내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동생 시집 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얘 동훈아, 이제 너도 장가 갈 생각 좀 해라. 너는 언제 갈래?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나는 은혜 갚을 게 많아서 장가도 못 가요. 그리고 나 없으면 엄마 혼자 어쩌려고? 하며 웃어 넘기곤 했죠. 저는 그저 그렇게 돈 벌고 일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오가던 거래처 직원이 저에게 발렌타인데이라면서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의뢰이 주는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지가 있어 보니 사장님, 저랑 저녁 좀 먹어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일 저녁 저희 회사 앞에 고깃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나오셔요.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기도 했고 나이도 제 동생과 비슷해 그냥 농담 몇 마디 나눈 사이인 게 다인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마냥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 나가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을 마치자마자 편지에 적힌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그 직원이 고깃집에 어울리지 않게 예쁘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미안해하며 들어서자 새침한 표정으로 있던 그 직원이 활짝 웃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안 오시는 줄 알고 긴장했잖아요. 라기에 아휴, 안 나올 순 없죠.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데. 네, 늦어서 미안해요.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는데 왠지 아저씨가 그날따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색함에 말도 없이 밥을 먹던 중에 사장님은 왜 그 나이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하고 묻는 그 직원에게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어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직원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조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른 시집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언니 일찍 결혼해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보니 늦게 가고 싶었다며 웃는데 전과는 느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뻤습니다. 수수하고 참한 모습도 좋았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영화도 보고 휴일에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연애를 시작한 이상 미래를 약속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여자친구는 그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저를 놀란 눈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 우리 아빠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다. 나 어릴 때 널어놓은 실내화 없어져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집에 와서 어떤 오빠가 빌려갔다가 가져다 놓은 거라면서 이야기했거든. 오빠, 어릴 때 면목동 살았어?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면목동 살았어? 맞아. 라고 대답하면서 온몸에 피가 빠르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를 찾은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더 나눠본 결과 아저씨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아저씨가 맞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말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문제뿐이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허락을 구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아저씨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여자친구 집으로 가기 전 신발 가게에 들러 구두를 한 켤레 샀습니다. 사이즈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았기에 마음에 드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벌써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실내화를 훔치러 올라가던 그때처럼 긴장이 되면서 땀이 나더라고요.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해 문이 열리고 저를 맞아주시는 아저씨를 보는 순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밥까지 챙겨 먹이셨던 그 아저씨가 맞았습니다. 제 발이 시릴까봐 신발을 사주시던 그 아저씨가 맞더라고요. 절을 하면서 이제야 찾았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라며 울자 일어나, 일어나. 내가 우리 애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주어 고마워. 하시며 절 일으키시는데 와락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저 꼭 안아주시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보다 훨씬 크셨는데 다시 만난 아저씨는 저보다 작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사간 신발을 드리고는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신발입니다. 앞으로 아저씨 신발은 제가 다 사다 드릴게요. 저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 아니지. 라며 웃으시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님 하면서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후로는 자주 찾아뵙고 고기도 같이 먹고 회도 먹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니,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뺏겼어. 단둘이 데이트도 못해? 라면서 억울했지만 아저씨와 제가 잘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를 가게에 모셔서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날짜가 정해져 다음 달이면 식을 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친구 뱃속에 저희 아기도 생겼고요. 아저씨는 이제 저희 아기의 할아버지이자 제 아버님이 되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연 틀어놓고 일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하면 그날처럼 따끔하게 혼내도 주시고 달래도 주시면서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이제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저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저희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겠죠. 어렵게 만난 저와 아버님 더 잘 지내라고 응원의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